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초롱방송의 초롱이 아빠입니다. 오늘 2015년 7월 22일 수요일 초롱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생방송인데 아직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안 계셔가지고 지금 이 멘트는 녹화방송 보시는 분들이 나중에 보실 것 같은데요. 예, 나라보자구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 1번으로 오셨네요. 오늘 초롱방송 많은 더운 여름 날씨입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그 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초롱방송 오셔서 방송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초롱방송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H&K사의 가장 처음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한 권총, 비교적 성공한 권총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예, 오랜만이십니다. 조선옥션님. 리기님이신가요? 정확히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에어소프트건에 대한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도 11시 늦어도 11시 10분까지는 또 방송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미리 이렇게 예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방송에 앞서서 제가 지금 이번 주 주일날이죠. 이번 주 일요일날 7월 26일날 오후 2시부터 초롱방송국 번개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 꼭 좀 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사전 참여도가 너무 지금 저조해가지고 이거 번개를 계속 진행해야 되나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좀 시간 되시는 분들은 7월 26일 일요일 오후 2시에 서울 양재동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 오시면은 뭐 여러가지 얘기, 에어소프트건에 대한 여러가지 얘기도 좀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요즘에 최근에 출시한 아직 출시 전이겠네요. 아직까지는 그 PTS 맥풀 PTS의 마사다 라이프를 일요일날 좀 가져가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또 체험 사격도 가능하게끔 조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여건이 된다면은 최근에 또 소개를 해드렸던 MP9 기관단총 서브머신건 MP9도 좀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좀 만져보시고 약간 이렇게 체험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일요일날 오후 2시에 시간 되시는 분들 양재동으로 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구체적인 장소나 참가 방법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리플이나 아니면 이메일이나 문자로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주소를 하나 지금 제가 채팅창에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메일로 참가 신청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고요. 저한테 바로 들어오는 이메일이니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7월 26일 날 초롱방송 번개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참가하시는 분들께는 특별하게 또 제가 감사의 의미로 초롱방송 그때 보여드렸던 그 패치 있지 않습니까? 모자라든지 장비에 붙이실 수 있는 패치를 좀 몇 개 제가 준비를 해갈 거예요. 그래서 참가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이제 선물로 좀 나눠드릴 예정이고요. 이 패치로 뭐 꼬시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여건이 되신 분들은 꼭 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초롱방송에서는 뭘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눌까 하다가 HK USP라든지 HK 마크 23 소콤 피스톨이라든지 HK의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또 핸드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데이즈마나님 어서 오십시오. 요즘에 정밀하고 좀 비싸지만 정밀하고 신뢰도 높은 총 하면은 HK 제품 손꼽습니다. 그래서 HK가 핸드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서 특히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릴 게 바로 P7 제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선호했던 권총이었죠. 핸드건이었는데 P7 M13 P7 시리즈 핸드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고 또 그 P7 M13의 특징이 있죠. 굉장히 그립이 넓어서 또 싫어하시는 분들은 많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P7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투런투런님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들 HK사에서 처음 그 HK사가 이제 뭐 우리한테는 처음 알려진 게 역시 MP5 기관단총 G3 자동소총으로 먼저 알려졌을 거예요. 근데 그 해켈앤 코크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권총도 상당히 개성적인 HK만의 어떤 독특한 개성적인 특성을 가지고 권총들도 많이 만들었던 회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뭐 HK4라든지 뭐 P9S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 독특해서, 특히나 P9S 같은 경우는 459경 탄을 그 뭐라 그럴까요, 롤러 쿠킹식의 그 지연 블로우백을 반영을 해가지고는 사용을 하게끔, 그래서 좀 내부 구조는 좀 복잡했지만 신뢰도나 뭐 명중도는 굉장히 높은 그런 권총이 이제 P9S 였었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HK사의 자동 권총들을 따져보면은 아마 이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글록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자동 권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바로 VP70이라는 권총이죠. 여러분들 VP70이라는 권총 많이 들어보셨죠? 잘 모르실까? VP70 유명한 권총인데 답변이 없으셔가지고, 이 VP70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바로 하부 프레임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프레임이 그 플라스틱을 하부 프레임으로 채용한 최초의 권총이 아닐까. 많은 분들이 이제 글록이 가장 먼저 채택을 했다라고 알고 계실 텐데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하부 프레임을 플라스틱으로 하부 프레임을 만들어줬던 최초의 권총은 바로 HK사의 VP70이었습니다. 이 VP70은 굉장히 독특한 총이었어요. 지금 기준으로도 굉장히 독특하고 어떻게 보면 좀 혁신적인 면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또 그 사용자의 편의를 좀 약간 무시한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VP70 자체도 굉장히 그 호불호가 갈리는 권총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VP70 같은 경우는 사진에 제가 보여드리면은, 여기 사진 같은 경우 VP70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좀 약간 외계인 총 같이 보여지는 그런 권총이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VP70은 하부 프레임을 이제 최초로 플라스틱을 도입한 권총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그거예요. 70년 초에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그래도 강력한 탄환 중에 하나로 손꼽혔던 9mm 파라블럼탄을 사용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 작동 방식 자체는 그냥 단순 블로우백 방식을 사용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슬라이드가 그대로 그걸 건드려 줘야 되니까, 단순 블로우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좀 묵직한 슬라이드에 썼다라는 거죠. 우리가 에어소프트건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스틸 슬라이드를 좀 묵직하게, 그리고 그 이제 텐션 스프링, 완충 스프링이라든지 이거를 또 굉장히 강력한, 압력이 굉장히 강력한 완충 스프링으로 사용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데 독특한 그 스트라이커 방식의 어떤 그 내부 구조로 해서 때려주는 방식인데, 그 가장 큰 특징은 그 전용 그 개머리판이 있습니다. 아까 그 사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전용 개머리판이 이렇게 뒤에 달려 있죠. 이 전용 개머리판 같은 경우는 이 녀석을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스톡도 되고, 플라스틱 스톡도 되고, 또 이렇게 뒤에다 끼워주면은 개머리판이 돼줍니다. 근데 이 개머리판을 끼우게 될 경우 어떻게 되냐면은, 이 녀석이 투런투런님이 말씀하신 대로 프로토가 되는데, 완전 프로토는 아니고 3.4가 됩니다. 바로 3.4. 이 완전 프로토로 하게 되면 얘가 발사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거의 초당 한 30발에서 40발 정도를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컨트롤하기가 거의 힘들어 가지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쏘게 하려면 한 번 당길 때마다 3발씩 발사되는 점사 모드로 해주는 게 컨트롤하기도 편하고 탄 낭비하는 것도 줄일 수 있다. 그런 개념 때문에
점사 시스템을 개머리판에다가 이렇게 해서 끼우게 되면은 그 컨트롤 박스 부분에 개머리판이 딱 끼워져 가지고 그러니까 점사 모드를 만들어 주는 거죠. 점사 모드를 만들어서 쓰는데 그 평소에 안 쓸 때는 홀스터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홀스터처럼 쓰라고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슬링을 또 매달 수 있게끔 돼 있어요. 탄창 같은 경우도 VP70 같은 경우 그때 당시로는 굉장히 대용량이었죠. 18발 탄창을 사용을 합니다. 즉 여러분들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특징들을 보시면은 글록사에서 만든 글록 자동권총 글록 17이 누구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는지는 자명한 일이죠. 거의 그래서 VP70 자체를 글록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VP70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가장 큰 문제라, 그리고 얘가 나오는 게 문제를 말하기 전에 얘가 나오게 된 배경이 뭐였냐면은 당시에 개발됐을 때 이 녀석은 독일에서 개발된 겁니다. 서독에서 개발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동독과 서독이 지금 우리나라가 유일한 분단 국가지만 그때 당시엔 분단 국가가 몇 개 되죠. 예멘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독일, 가장 대표적인 게 독일이 이제 분단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동독과 바르샤바 조약군, 소련을 등에 업은 이 동구권 국가의 기갑사단이나 이 저기 보병들이 물밀듯이 가장 1차적으로 쳐들어온다면은, 유럽을 침공하게 된다면은 가장 제1 타겟은 결국 서베를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아예 이 소련군과 동독군이 내려올 경우, 독일을 점령할 경우 그 소위 말해서 레지스탕스 특수부대, 그 지하 어떤 저항군들이 사용하게끔 대량으로 만들어서 요소의 무기고에다가 대량으로 이렇게 쟁겨 놓은 거죠. 소위 말해서 비축 물자로, 비축 무기로, 은닉 비축 무기로 해놓은 겁니다. 소총 대신에 짧게, 휴대가 간편하고 사용이 간단한 3.4가 되는 기관권총을 요소에 짱 박아 놓은 거죠. 용도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래서 VP 자체라는, VP 이름을 딴 몇 가지 총기들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에도 그 어떤 이제 독일이 점점 몰락해 가면서 소련군과 유럽의 미군이 계속, 영국군이 계속 자기네들을 옥조일 때 국민들에게 나눠줄 무기를 조악하게 만들어가지고 몇 가지 포크스라는 국민적인 포크스 웨폰을 몇 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상당히 좀 조악한 무기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무기들의 연장선상에서 포크스 피스톨 해가지고 VP70을 만든 거죠. 70년대 만든 저항을 위한. 어서 오십시오, 쿠라자님.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바로 VP70이었어요. 저항군들을 위한 비축 무기, 은닉 물자. 근데 아시다시피 또 일부는 MP5보다도 더 가볍고 간단하게 사용이 가능하니까 뭐 서독의 어떤 국경 수비대라든지 몇몇 특수부대에서 사용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팔리진 못했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팔리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VP70Z라는 이름으로 민간용으로도 일부가 또 판매가 되긴 했는데 더군다나 상업적으로는 성공은 못했어요. 왜 그러느냐? 가장 큰 이유가 그 방아쇠 압력이 너무 센 거예요. 방아쇠 압력이 거의 소총급 이상이라고 하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자동권총인데 소총급 이상의 방아쇠 압력을 갖고 있다라면은 땡기면서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역시 발사할 때 어떤 명중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신속하게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업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 탄생과 역사적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VP7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VP70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VP70을 보여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VP70을 제가 수배를 했어요. 왜냐면 에어소프트건으로는 VP70 제대로 된 블로우백 방식의 에어소프트건으로는 그 타니오 고바야시 영감님이 직접 설계하고 그 자기 이름으로 타니오 코바라는 메이커로
출시한 VP70이 있습니다. 굉장히 리얼해요. 그래서 스톡도 있고 이 개머리판 전용 개머리판도 있고 개머리판은 달면은 3.4가 되고 실물과 동일한 프로포션의 실물과 동일한 작동 방식을 채택을 했어요. 굉장히 리얼한데 뭐 바렐 자체는 그 고바야시 영감님의 그 고유 어떤 적이었던 그 트위스트 바렐 타니오코바의 트위스트 바렐도 들어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는 뭐 호불호도 갈리고 순수 작동 성능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좋은 점수를 줄 수는 없겠지만 실물과 비교했을 때는 그 싱크로율은 굉장히 높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타니오코바의 VP70을 좀 구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도저히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지금은 너무 좀 오래전에 나온 놈이라.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지금 입으로 이제 그냥 말씀을 이제 입으로만 설명을 드린 거고요. VP70 자체는 그러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태어났다가 결국은 흐지부지 이제 사장이 됐다라는 거. 지금은 그런데 또 지금 와서는 또 얘기가 달라지죠. 수집가들한테서는 VP70 오리지널 버전이 Z 버전은 사실 민간용으로 Z 버전 나왔는데 얘는 3.4는 안 돼요. 얘는 그냥 오로지 그냥 일반적인 자동권총처럼 반자동만 되는데 근데 오리지널 비축물자로 쟁겨놨던 오리지널 VP70 같은 경우는 지금은 수집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이렇게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골동품 취급받으면서 또 역사적 의미가 높기 때문에 그런 또 포지셔닝이 있는 거죠. VP70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VP70이 이후 세대의 80년대, 70년대 중반 후반에 그리고 80년대 초반에 개발된 이후 세대의 자동권총들에 많은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거든요. 물론 그 어떤 독특한 지연 블로우백 방식 이런 게 아니라 VP70 자체는 하부 자체를 최초로 플라스틱으로 채택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역사적으로 큰 권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독특한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지금 그때 당시에 뭐 비슷비슷한 성능의 권총들도 있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뭐 언급하는 거는 조금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VP70 자체는 HK사에서 야심을 갖고 만들었다가 상업적으로는 성공은 못했어요. 사실 뭐 비축물자로 해가지고 일부 좀 많이 팔렸겠죠. 뭐 몇십만 자루가 팔려가지고 독일 요소요소에 서독의 요소요소에 이렇게 좀 이렇게 비축이 됐었는데 지금은 뭐 다 그거 꺼내가지고는 다 이렇게 폐기 처분하거나 뭐 일부는 소량 판매가 되거나 뭐 흐지부지 됐는데 뭐 지금도 그래서 VP70 자체는 거래는 되는데 굉장히 오리지널 가격은 굉장히 비싸다는 거. 그리고 민간용 VP70Z는 그렇게 그것도 덩달아 그래서 희귀성이 인정이 돼서 덩달아 비싸지긴 했는데 오리지널 3.4가 돼서 개머리판 겸 그 홀스터의 어떤 그 3.4 버전보다는 좀 덜하다라는 거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VP70이 어느 정도 그렇게 좀 만들었다가 실질적으로 상업적으로는 실패를 하니까 결국은 P7이라는 권총을 이제 HK에서는 P7이라는 권총을 계속해서 개발을 해냅니다. PSP, 그러니까 그 P7 권총을 만들어 가지고 개발을 하게 돼요. 이 PSP 권총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스퀴즈 레버가 앞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스퀴즈 레버 그리고 스트라이커 방식의 격발 기구 그리고 그 지연 블로우백으로 가스압으로 인해서 지연 블로우백 방식을 선택을 해가지고 나름 정밀도도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P7 시리즈가 70년대 중후반에 개발이 돼서 나오면서 그 인기를 어느 정도 경찰들이 인기를 끌게 됩니다. 이 이유가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또 설명을 드리는데 자랑스러운 우리 아카데미사에서 나온 P7 M13입니다. 모양은 딱 이렇게 돼 있어요. P7 M13은 그렇게 많은 회사에서 제품화 시키진 않았어요. 제대로 된 P7 M13을 만든 곳은 MGC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MGC에서 가스 블로우백으로 스퀴즈 레버를 다 재현해가지고 작동 방식도 스퀴즈 레버를 재현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후에 에어코킹으로도 P7을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도쿄 마루이사에서 만들었죠. 그거를 아카데미가 뭐 강하게 아주 많이 참고를 해가지고 또 아카데미가 이렇게 제품화를 했습니다. 2000년도쯤에 지금 이거는 뭐 P7도 후기형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지금 15년 전에 나온 제품이에요. 2000년 8월에 나온 제품이에요. 그래서 P7을 보시면은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스퀴즈, 앞에 스퀴즈 레버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스퀴즈 레버가 있어가지고 이 녀석이 아이고 탄창이 휙 스퀴즈 레버가 있어가지고 실제 총도 마찬가지예요. 스퀴즈 레버를 잡아줘야, 이렇게 눌러줘야, 스퀴즈 레버를 눌러줘야 방아쇠가 당겨집니다. 실총이. 물론 아카데미는 스퀴즈 레버가 안전장치 역할은 안 해요. 그냥 방아쇠 당겨도 당겨져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그 폼으로만 달려있는 건데, 그래도 아무튼 스퀴즈 레버를 충실하게 작동성을 재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외관적인 거는 그래도 잘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스퀴즈 레버를 당기고 나서 방아쇠를 당겨야 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이거를 안 당기면 발사가 안 돼. 오발 사고가 상당히 줄어든다는 거. 오발 사고가 거의 없어졌어요. 거의 오발 사고는 제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들이 급하게 꺼내자마자 바로 발사할 수 있는 총이 바로 이 P7,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P7이었죠. 즉 장전하고 그대로 놔두면 돼요. 그대로 놔두면 얘가 떨어뜨리거나 어디 나뭇가지 얘 방아쇠가 걸려서 발사가 되거나 발사가 안 되거든요. 실총은 안전한 거죠. 그래서 장전을 해가지고 홀스에 차고 다니다가 급한 상황에서 바로 꺼내서 바로 발사가 될 수 있는 신속성이 보장이 되는 거죠. 그 신속성과 안전장치, 이 스퀴즈 안전장치 때문에 경찰용으로 굉장히 나름대로 그때 기준으로는 굉장히 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GSG9이라든지 특수부대에서도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그 외에도 이런 신속성과 안정성 때문에 특수부대들이, 세계 각국의 특수부대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사용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경찰이 일부 경찰 특수부대가 이 P7 M13을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도 일부 좀 남았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그 가장 큰 특징이 스퀴즈, 쥐어짜기라고 그러죠. 스퀴즈 레버가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런데 이 P7 같은 경우, 그래서 초창기 P7 같은 경우는 8발 들어간 M8로 나오죠. M8 타입으로 나왔다가 9mm M8 타입이 나왔는데, 그 초창기에는 그래서 M8 타입은 좀 약간 슬림한 편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막 9mm 파라볼럼 자동권총이 신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경쟁 시대가 됐었죠. 그래서 가장 유명했던 글록, 베레타 모델 92, CZ75 이런 애들, 그리고 하다못해 만들어진 거 1930년대 나왔던 브로닝 하이파워, 이런 애들은 보면은 다 뭐 15발, 13발, 뭐 아니면은 뭐 17발 막 이렇게 들어가니까 P7 M13도 M8 타입 말고 M13 해가지고 13발 들어가는 13발 들어가는 타입을 만들어가지고 가장 많이 팔렸죠. 그래서 13발 들어가는 M13 타입을 만들어서 개발을 해서 다시 바로 또 내놓습니다. 그 외에도 40 스미스 웨슨 탄을 쓰는 M10도 사용을 했는데, M10은 더욱더 무겁고 이 그립도 두꺼워지고 하니까 거의 뭐 멧돼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상업적으로는 M10 40 스미스 웨슨 탄 버전은 그렇게 성공 많이 못해요. 가장 크게 성공한 건 M13이 세계 각국에서 쓰이고 세계 각국의 특수부대나 경찰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사용을 했고 민간 시장에도 꽤 나갔습니다. 꽤 팔렸어요. 근데 지금은 좀 인기가 약간 시들하다고 해요. 판매량이라든지. 이게 왜 그러냐, 일단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우리가 비싼 권총으로는 시그 권총들 얘기를 하는데, 시그 권총보다도 많이 비쌌으니까 말 다 한 거죠. 그러니까 가격도 너무 비쌌고, 그리고 아까 그 아르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립이 두툼하다라는 게 핵심을 집어주셨는데, 저같이 손작은 사람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담감이 되죠. 그림이 너무 두껍고 너무 넓었어요. 그때 기준으로도.
서양 사람들 키가 1m 8, 90대면서 손이 큰 서양 사람들은 일반적인 서양 사람들이 쓰기에는 크게 위화감이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는 그 범용성은 대상에 따라서 범용성은 좀 그 계층이 좀 좁다. 저같이 손작은 남자들 이런 사람들이 쓰기에는 동양인들이 쓰기에는 좀 불편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특히 이 총 같은 경우도 P7M13도 상당히 두꺼운 편이에요. 상당히 두꺼운 편이에요. 지금 이거는 에어소프트건이니까 약간 좀 프로포션이 약간 얇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 콜트랑 비교를 해봤을 때 두께가 차이가 나요. 콜트랑 비교를 해봤을 때 굉장히 두꺼운 편이었어요. 그리고 넓이를 봐도 콜트랑 비교를 할 때 확연히 차이가 나죠. 즉 잡기에 불편한 권총은 아무리 잘 맞고 총이 잘 맞고 다루기가 안전하다고 해도 잡기에 불편한 권총이라면은 결국은 사용자에 의해서 선택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한 진리예요. 잡기에 불편한 권총이라면 아무리 총이 비싸고 잘 맞고 좋아도 멋있어도 잡기에 불편한 권총이면은 결국 오래 못 간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하는데 너무 이거 지금 잡아보면 애매모호하게 좀 이 그립 포지션이 너무 좀 그래요. 이런 이 콜티에 비하면은 한 손에 쏙 들어오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감싸줄 수 있는 콜티에 비하면은 P7은 좀 어정쩡하게 좀 이렇게 띄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고 또 안 좋아하는 분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독특한 스키즈 레바의 안전장치가 철저하게 돼 있는 자동권총이라는, 그리고 가격은 많이 비쌌던 권총으로만 알려져 있죠. 실질적으로 쓰거나 사용하거나 갖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P7N13도 다양한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노멀 버전도 있고 앞에 이렇게 컴펜세이터 달려있는 슈마우 버전, 좀 더 정밀 사격용으로 나오는 슈마우 버전도 있고 뭐 다양한 버전들이 있습니다. 크롬 버전도 나오고. 그래서 그 어떤 구조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약간 좀 복잡했어요. 그래서 에어소프트건으로는 MGC에서 본격적으로 MGC가 블로우백 자동권총을 만든 게 최초의 MGC 블로우백 자동권총이 글록 17이었고요. 두 번째 제 2탄이 바로 이 P7M13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비웨이트로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좀 묵직하면서 소위 말해서 손맛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키즈 레바가 실물과 동일하게 움직여주기 때문에 스키즈 레바를 당기지 않으면 방아쇠가 안 당겨졌어요. 안전장치도 충실하게 재현을 해놨었어요. 지금 아카데미 거는 안전장치는, 이거는 이 스키즈 레바는 그냥 폼으로만 달아놓은 거예요. 움직이는. 얘 안 당겨도 방아쇠가 당겨요. 이거는 원래 실제랑은 다른 액션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7M13 MGC에서 나와서 굉장히 그때 당시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고, 헤비웨이트이기 때문에 손맛도 묵직했고요. 그런데 헤비웨이트의 이 원웨이 방식의 이 블로우백이 다 좋은데 충격이 크다 보니까 계속 쏘다 보면은 크랙이 갔어요. 뒤에 크랙이 가거나 앞에 크랙이 가거나. 거의 많이 안 쏜 거는 괜찮겠는데 어느 정도 쏘다 보면은 P7M13은 슬라이드가 멀쩡한 게 별로 없어요. 지금도. 그래서 크랙이 가고 파손되는. 저도 그래서 P7M13을 당시에 MGC 걸로 여러 자를 갖고 있었는데 죄다 슬라이드가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슬라이드를 그래서 따로 슬라이드도 막 구해오고 그러기도 했었어요. 옛날에 없는 돈에. 그런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때 슬라이드 자체를 P7M13 슬라이드를 서양놈들은 그냥 알루미늄 CNC로 깎아가지고 워낙 좋아하고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알루미늄 CNC로 깎아가지고는 세팅한 놈도 있더라고요. P7M13을. 물론 이게 안에가 꽉 차 있어요. 블로우백 엔진이 안에가 꽉 차 있어가지고 MGC 같은 경우도 이렇게 슬라이드 뒤로 당기면은 이 탄피 배출구의 안쪽에 블로우백 그 엔진이 그대로 노출이 돼가지고 조금 리얼한 건 좀 떨어졌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그리고 나서 MGC 거 이제 찾아보기 힘들 때쯤 됐을 때 바로 마루이에서 M13 에어코킹 건을 똑같아요 사실 마루이 거랑 아카데미 거랑 이렇게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아카데미도 이렇게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가기는 아카데미 거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가기는 거의 정확하게 지금 잘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헤어라인이라고 그러죠. 당시 MGC 제품을 모델을 시킨 것 같아서 그래서 헤어라인도 상당히 충실하게 잘 재현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현도는 굉장히 높다. 탄창 멈치도 실물과 동일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요거예요. 지금 움직이는 거 이게 탄창 멈치예요. 탄창도 실물 사이즈 그대로 만들어줬고요. 윗부분만 이렇게 약간 디플로매팅 돼가지고 삐비탄 사용하게끔. 삐비탄은 뭐 안쪽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것 같아요. 안쪽 레버 바닥 이 삐비탄 집어넣는 구멍이 있어가지고 넣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탁탁탁탁탁탁 해가지고 몇 발이 들어가나 얘가 몇 발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네. 실제 탄창에는 총 80발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짤그럭짤그럭 거리겠죠. 그리고 실제 발사가 몇 발이 들어가는지는 정확히 안 나와 있네요. 호법은 이놈 그래도 주제에 또 호법 장치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법 장치가 있어서 뭐 쏘면은 좀 멀리 나간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방식 자체는 이게 모나카 방식으로 좌우 분할 방식이에요. 그래서 뭐 리얼한 거는 조금 떠나도 뭐 어쩔 수 없겠죠. 조립의 어떤 편의성을 따져본다면은. 그래서 근데 각인이라든지 모양새는 상당히 리얼하게, 왜냐하면 옛날 MGC 제품 그대로 카피를 한 거예요. 마루이도 그렇고 마루이를 또 카피한 아카데미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모양새는 상당히 프로포션은 상당히 정확하게 잘 잡아줬다. 이제 유일하게 여기 KSG 당시 유의총기협회인가요? KSG 한국 그 유의총기협회인가? KSG가 정확히 모르겠네. 뭐 아무튼 그 마크 있고요. 그리고 발음 여기 희미하게 메이드 인 필리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녀석도 지난번에 에어코킹 건들 소개시켜 드린 것처럼 필리핀에서 넘어온 총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아카데미 것도 상당히 잘 만들었다. 요즘 시중에 나온 거는 뭐 한 17년 18년 정도 됐고, 얘 같은 경우는 15년 전에 만든 생산분이고요, 후기형. 근데 요즘에도 구하는 건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P7 M13 좀 이렇게 좀 괜찮은 것 같다 모양새가, 그러신 분들은 하나 구해 보셔도 상당히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녀석도 이게 있네요. 그 경찰 특공대 배지랑 경찰 특공대 신분증 사진만 붙이면 경찰 특공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 구해 놓으셔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이놈의 경찰 특공대 버전이 징글징글하네요. 죄다 경찰 특공대 버전이야. 드라마 하나 이렇게 저기 되면은. 가격은 정가가 11,000원이에요 15년 전에 11,000원이면 결코 싼 가격은 아니겠죠. 그래도 이 정도 퀄러티에 그 정도 가격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감사하죠. 꽝 대신 닭이라고. 딱 봐도 P7 M13이 딱 봐도 콜트랑 봤을 때도 사이즈라든지 프로포션에 봐서는 전혀 떨어지지 않아요. 상당히 굉장히 좀 그 뭐랄까요, 그 포스를 좀 풍긴다고 할까요? 뭐 XDM 같은 경우, 우리 XDM이랑 비교했을 때도 컴팩트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립이 좀 커 보여서 그런데 상당히 컴팩트하면서 총열도 짧으면서도 굉장히 잘 맞는 총으로 유명하기 때문에요. 지금 이거 XDM이랑 비교를 해보시면은 프로포션이 비슷한 권총이니까 더블 스텝에 두께도 XDM에 비하면은 뭐 그렇게 아주 두꺼운 건 아니에요. 두께 자체도 조금 넓은 거죠. 그립이 넓다 뿐이죠. 예, 많이 크지 않습니다. 오리지널 사이즈도. 그렇기 때문에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굉장히 좀 또 만족스러운 제품을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제품을 제가 또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이 녀석 시중에서 구하기는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옥션이라든지 뭐 G마켓에서 쳐보시면은 그래도 좀 비싸게 팔긴 하더라고요. 한 2만원 정도, 뭐 한 18,000원 뭐 이렇게 팔더라고요. 운송료까지 합하면 한 2만 2, 3천원에 팔더라고요. 근데 뭐 그래도 그 정도 가격이면은 뭐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P7N13을 오늘 좀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짧게 설명을 좀 드리면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P7N13 MGC는 구하기 거의 사실상 불가능해요. 물론 국내 MGC P7N13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온전한 거를 갖고 계신 분들 정도라면은 그거 돈 얼마 때문에 돈 한 2, 30만원 때문에 팔려고 내놓을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근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구하고는 싶습니다만 아무튼 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지금 또 제가 구하는 게 MGC나 WA, 웨스턴함스나 MGC에서 나왔던 베레타 종류를 구하고 있어요. 블로우백 안 되는 슬라이드 고정된 놈으로 지금 구하고 있는데 웨스턴함스 베레타는 슬라이드 뭐 왔다 갔다 하는 퍼펙트 버전도 괜찮고, 근데 좀 마땅히 지금 제대로 제대로 부품 제대로 붙어있는 MGC 슬라이드 고정식 MGC나 웨스턴함스 베레타는 지금 뭐 사실상 구하기가 힘든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제품 갖고 계신 분 있으면 좀 빌려주시거나 저한테 좀 저한테 적당한 가격에 양도해 주실 분 계시면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아무튼 오늘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HK의 초창기 9mm 자동 권총 라인업을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그 기존의 에어건으로 나온 놈들 위주로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VP70 한마디로 해서 레지스탕스를 위한 VP70이라는 독특한 권총이었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 P7M13 스퀴즈 레버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P7M13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VP70 같은 경우도 사실 에어코킹건으로 나오면 좋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그래서 에어코킹건 제가 이거 구입하는데 가가지고 에어코킹건을 좀 더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투런님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몇몇 재미난 종류들도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미스 웨슨 아카데미인가? 동산 모형이었나? 동산 모형에서 나왔던 스미스 웨슨 계통의 745 권총도 있었고 전에 봤을 때, 그리고 스미스 웨슨 그 356T 버전 권총도 있어요. 자동 권총 동산 모형에서 나왔던 걔네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도 한두 자루씩 구입해가지고 지금 투런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는 강력하게 좀 자기 좀 그거 두 자루는 꼭 좀 사다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넉넉하게 좀 사가지고 방송에서도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또 개인적인 소장용으로도 이렇게 딱 간직을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한번 가보려고요. 투런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브로닝 하이파워, 브로닝 1910 블랙 버전, 그리고 은장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인이 약간씩은 좀 차이는 각인 똑같나? 각인도 똑같네요. 얘네들이 만들어진 게 2000년 7월 달로 돼 있네요. 2000년 7월 달. 그러니까 15년 전에 만들어진 거네요. 좀 된 거죠. 1910 어디서 구해보겠습니까, 사실. 뭐 일본에서도 브로닝 1910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뭐 제대로 된 프로포션으로는 마루신 제품 정도의 모델건이 가장 좀 제대로 나온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뭐 그거 구하기가 불가능하니까 뭐 저런 식으로라도 어떻게 뭐 대리만족을 해야겠죠. 또 이쪽 에어쿠킹 시장도 굉장히 좀 광범위하다라는 걸 느꼈어요. 에어쿠킹 시장도 뭐랄까요, 전문적으로 에어쿠킹을 또 이렇게 컬렉팅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라는 걸 느꼈고요. 그분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이런 것들 딱 보여드리면은 쫙쫙쫙 그 라인업들 쫙쫙쫙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한테도 이런 브로닝 M1910 보여드리면은 저거는 언제쯤 나왔고, 초기형이 언제쯤 나왔고, 후기형이 언제쯤 나왔고, 그 둘의 차이는 뭐고, 그립은 뭐뭐가 차이가 나고, 각인은 뭐뭐가 차이가 나고, 막 그런 식으로 쫙 나와요.
그러니까 그쪽 계통에도 이런 또 유구한 어떤 그런 그 뭐랄까요? 족보 그런 게 쫙 그 있더라고요. 예, 질문자님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이쪽도 어떻게 보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제한된 어떤 예산으로 즐기기엔 또 이쪽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왜냐면 에어쿠킹건을 산 게 거의 20년 만에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되게 즐거워요. 이렇게 사가지고 보면서도 야, 이런 게 이런 세계가 있구나라고 생각도 들고, P7 M13을 우리가 어떻게 MGC 걸 어떻게 구하겠어요. 그러니까 대리 만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벌써 마루이 콜트만 해도 신품이 33만 원인가요? 중고가 보통 한 10만 원대 후반에서 20만 원대 초반 하는데 부담된다. 그러면은 그냥 에어쿠킹으로도 뭐 토이스타라든지 뭐 이런 게 제대로 어느 정도 프로포션 좋은 놈으로 에어쿠킹 건으로도 이렇게 만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MGC 거 구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녀석으로 또 뭐 만족해야 되는 거고, 또 잘 나왔어요. 프로포션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거의 정확해요. 물론 작동 방식은 그냥 약간 간이형으로 이렇게 그냥 저기만 해놨는데, 또 장전하면은 이 뒤에 공이가 튀어나와요. 장전하면은 이렇게 공이가 튀어나왔다가 발사하면은 들어가고, 그것도 그래도 마를 거를 충실하게 재현을 시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가 되신다면 하나쯤 구해가지고 한번 즐기셔도 상당히 부담 없고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HK의 초창기 9mm 자동권총 라인업 중에 가장 독특한 놈 VP70과 P7 M13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죄송합니다. 뭐가 눈에 많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뭐 많은 분들이 들으시는 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뭐 좀 냉정하게 말하자면은 한 2, 30명, 나중에 유튜브 보면은 그걸로는 한 100여 명 정도가 이 방송을 보실 텐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칼라파트라든지 탄소 규정 지킬 거 지키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니까 이게 잔소리가 돼버렸어요. 나이든 아저씨의 꼰대 잔소리가 돼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지금처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에어소프트건을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으로 즐기시려면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칼라파트 규정이죠. 그리고 탄소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항상 우리가 준수를 하면서 우리의 권리를 좀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기회가 될 때마다 주변 분들한테도 좀 많이 말씀을 좀 해주셔가지고 항상 탄소 규정이라든지 칼라파트 규정을 지켜야 된다는 걸 좀 많이 좀 전파를 좀 시켜주십시오. 또 한쪽에서도 지금 탄소 규정에 대한 법 개정이 아니라 그 규정에 대한 어떤 개선을 시키려고 또 노력하시는 분들이 또 여러분들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응원을 좀 보내드려야 되겠고, 또 도움도 드려야 되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힘을 모아야 긍정적인 어떤 시너지 효과를 좀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가 잘났다고 저런 식으로 떠들어대고 앞장을 쓰려고 그래. 뭐 소위 말해서 완장놀이 하는 거야? 뭐 골목대장 놀이 하는 거야? 이런 시선으로 봐주지 마시고, 가급적이면은 저 사람 뜻이 어떻든 간에 일단 기본적으로 저 사람이 내세운 기치가 어떤 주장하는 바가 탄소 규정의 현실화라면은 의도하는 건 어떤 것이건 간에 일단은 좀 동조를 해주고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좀 같이 우리가 좀 힘을 좀 모아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특정인이라든지 특정 단체나 특정 어떤 사업자, 특정 샵 혹은 특정 수입 총판을 겨냥해서 얘기한 건 아니에요. 공통적으로 지금은 그냥 쉬쉬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공론화시키기를 오히려 더 꺼려하면서 쉬쉬하고 계속 음성적으로만 이렇게 즐기시려는 분들이 대다수가 돼가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까워서 그렇거든요. 까놓고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서바이벌 게임을 하려면은 탄소 규정을 어길 수밖에 없어요. 0.2줄인데 그걸로 어떻게 서바이벌 게임을 뛰겠습니까?
결국은 현실적으로 서바이벌 게임 뛰시는 분들은 계속 점점 음성화되고 밑으로 가라앉고 음성화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거 어차피 몰래 숨어서 하는 게임인데 칼라 파트 달아서 뭐해? 좀 더 기분 내고 리얼하게 하려면 칼라 파트도 떼버리고 오리지널 파트 다 세팅해가지고 오리지널로 놀래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 참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좀 철이 없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분들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서바이벌 게임 하는 에어소프트건에 대해서는 탄속 규정을 어느 정도 탄속 규정을 제외한다라는 이제 법원 판례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우리가 좀 더 계속 힘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조금 더 이렇게 좀 계속해서 우리가 뭐 사업자가 됐건 건샵이 됐건 수입 총판이 됐건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좀 그 민원을 넣고 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는 좀 유두리 있게 이게 좀 변화될 여지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어떤 희망 고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방송을 많은 분들이 안 보셔서 제가 좀 안타깝긴 한데 좀 더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좀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동조도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활발하게 좀 나누는 시간을 나중에라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제가 아까 방송 초기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방송 초기에 아까 제가 처음 방송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번 주 일요일 날 7월 26일 날 오후 2시에 양재동에서 번개를 가지려고 합니다. 광재로 커스텀님 어서 오십시오. 번개를 가지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많겠죠. 지방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참여율이 지금 굉장히 저조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는 번개를 열려고 준비를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입사에도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지난번에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맥풀 PTS 마사다 라이플 있죠. 그게 이제 조만간 출시를 할 겁니다. 정식으로. 가격대는 뭐 지금 수입사 대표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격대는 마사다 그 PTS 맥풀 PTS 마사다 라이플을 그래도 96만원 전후로 해서 96만원 정도로 이렇게 판매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 이제 조만간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는 판매를 시작한다고 하니까요. 근데 그에 앞서서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번개에 나오세요. 제가 번개 때 그걸 다시 빌려가지고 샘플 제품 가지고 빌려가지고 번개 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여러분들 좀 작동도 좀 해보시고 또 삐비탄 넣고는 못 쏘겠지만 공격발도 몇 발 좀 쏴보시고 하면서 이게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생각보다 괜찮네. 생각보다 좀 별로네. 뭐 여러분들 의견도 좀 개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더더군다나 오셔서 직접 보시고 나서 결정을 하시면 더욱더 좋겠죠. 그러니까 번개 때 이번 주 일요일 날 2시에 꼭 좀 와주세요. 오랜만에 얼굴도 좀 보고요. 얼굴도 좀 보고 얘기도 좀 나누고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그 초롱 방송 그 패치 만든 거 여러분들께 그거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하나씩 또 나눠 드리려고 하고요. 여러분들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또 제가 기분이 좋으면 이런 것도 몇 자루 가져가서 이렇게 제비뽑기로 또 좀 나눠 드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요일 날 꼭 좀 오셔서 얼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을 건데요. 금요일까지 봐서 신청자분이 너무 현저히 제가 기준은 5명인데요. 최소한 5명 이하라면은 뭐 부득이하게 장소 임대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5명 이하라면은 뭐 부득이하게 번개는 취소를 해야 되겠죠. 근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미리 다 준비를 해놨는데 장비들도 갖고 와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장비가 그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맥풀 PTS 마사다 라이플 그리고 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MP9 KSC의 MP9 기관단총 프로토로 좀 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것도 좀 갖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좀 할 건데 그런 기회가 또 무산되면은 여러분들도 조금 아쉬운 거고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일요일날 꼭 좀 진짜 꼭 좀 시간 내서 2시에 오십시오. 그래서 자세한 장소와 참가 방법은
제가 다시 한번 제 메일 주소를 남길 테니까 메일로 문의를 주시거나 제 초롱방송국 카페에 리플로 참가 의사 밝혀주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날 꼭 좀 뵀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좀 약간 지루할 수도 있었는데 뭐 총에 대해서 에어소프트건에 대해서 뭐 좀 한 10분 정도간 10분 15분 정도 제가 질문을 좀 받을게요. 지금까지 제가 너무 여러가지 장비를 소개시켜 드리다 보니까 장비 위주로만 소개시켜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 하시는 말씀에 대한 피드백을 제가 못 드려 가지고 좀 죄송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 15분 정도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 그동안 궁금했던 부분들, 장비에 대해서 궁금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뭐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에어소프트건에 질문자님 에어소프트건에 대해서 다른 질문 같은 거 뭐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이 자리에서 에어소프트건 관련된 거라면은 이 자리에 뭐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대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gmail.com인데요. 아, 죄송합니다. 아, SMED네요. 아, 제가 뭐에 씌웠나봐요. 죄송합니다. 나라보자고님 감사합니다. SMED70입니다. 아, 저 KMED7 gmail.com은 없어요. 메일 주소. 죄송합니다. 뭐 질문사항 없으세요? 여러가지 질문사항. 쿠라자님 그때 프라모델 뭐뭐 필요하다고 그러셨죠? 쿠라자님께서. 탱크요. 탱크가 지금 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스웨덴 S탱크 그러면은 제가 한 대 보내드리면 될까요? 스웨덴 S탱크나 뭐 독일군 보병 세트 뭐 이런 거 좀 보내드리면 될까? 3개요? S탱크를 3개로? 탱크 종류가 스웨덴 S탱크밖에 없어요. 보니까. 나라보자고님 핸드건 스틸킷 통관되나요? 스틸킷 같은 경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보단 투런투런님이 더 많이 이제 좀 들어와서 세팅을 하시고 하셨는데 운이 좋으면 그냥 통관이 되고요. 운이 조금 나쁘면은 뭐 국과수라든지 뭐 이쪽으로 통했다가 이게 실물 파트와는 상관없다라는 어떤 그런 확답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국과수 통했다가 받으실 수도 있고요. 옛날 프라모델 탱크 종류는 스웨덴 S탱크가 있고 자드 펜저는 이게 저기가 없더라고요. 기화율에 영향 덜 받는 1911 기화율에 영향 덜 받는 1911 기화율에 영향을 덜 받는 111 뭐 1911 자체는 탄창이 아무래도 이렇게 얇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본다면은 CO2 버전이 기화율에 대해서는 좀 영향을 덜 받을 수밖에 없겠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탄창 용량이 깡패예요. 가스블로우백은 탄창 용량이 깡패예요. 그래서 1911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는 뭐 이 탄창 용량은 한정돼 있죠. 항상 이렇게. 그러면은
그 메이커마다 조금씩 틀려요. 밸브 방식이나 밸브 어떤 내구성이나 신뢰도가 메이커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탄창에 대한 전체적인 내구성도 틀리고요.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과거의 웨스턴함스 방식이 있겠고 지금의 이 마루이 방식이 있었고, 근데 전반적으로 탄창 가스 누출 부분에 있어서는 마루이가 좀 더 낫었고요. 그리고 작동성이나 일정한 용량의 작동성은 웨스턴함스가 좀 더 나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블로우백이나 파워는 웨스턴함스가 훨씬 더 셌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큰 차이는 안 나겠지만 그래도 그런 작동성이 있었다. 쿠라자님 잘 아시다시피 GBBR 해구나 중고로 구매 시 추천할 만한 앰프 종류요. 본인이 어떤 취향이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어떤 용도냐에 따라서. 그래서 게임용으로 쓰겠다. 아니면 게임용 못지않게 많이 쓰는 트리거 헤비 트리거 유저다. 그렇다면은 저는 뭐 크게 망설이지 않고 KSC 제품을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있게. 그 외에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작동성과 전체적인 프로포션과 어떤 이 타각, 그리고 바디가 단조 바디냐 뭐 아니면 일반 CNC 커팅이냐 아니면 주물 바디냐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겠는데, 아무튼 작동성을 놓고 본다면 KSC 제품을 저는 두말 않고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조금 있다가 나올 마루이 M4 같은 경우도 기대해 볼 만은 할 것 같아요. 근데 KSC보다 낫지 않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마루이가 GBB에 대한 노하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아무래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신생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걔네들이 지금까지 테스트하고 버전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는 기간이 그만큼 지금 계속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GHK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투런투런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GHK도 어떤 프로포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두루두루 봤을 때는 제일 만족스럽게 이렇게 자기의 어떤 포지션을 지키는 어떤 적이일 것 같고요. 순수 타겟용이라면은 가격에 따라서 틀리겠죠. 뭐 자기가 쿠라자님께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바디의 퀄러티라든지 뭐 이런 것들 크게 따지지 않으신다면은 그냥 가격대 성능비는 저는 WE 제품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WE의 M4 종류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그래서 WE M4를 구입하셔가지고 쓰시다가 조금씩 소모품이다 생각하시고 쓰시다가 조금씩 뭐 갈리는 거 있거나 그러면 그것만 부품만 조금씩 갈아주시면서 쓰시면은 상당히 그것도 재밌게,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재밌게 갖고 노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튼 저는 1차적으로 작동성 위주로 본다면 KSC 제품은 제일 강하게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어떤 전체적인 프로포션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뭐 기존의 바이퍼나 이노카츠 제품들, 이노카츠 2012년도 거가 그나마 좀 많이 이렇게 선호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노카츠 제품이나 아니면은 뭐 바이퍼 2014년 제품도 상당히 나쁘지 않으니까요. 이노가 70 이하로 구할 수 있을까요? 트런트런님? 모르겠네. 지금 이노 바디인데, 이노카츠 바디인데, 요거 저 트런트런님 요거 70만원 언더로 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거 70만원 이하로 제가 구입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지금 이게 이제 이노 바디거든요. 약간 이상하죠, 뭔가 조금 이상하죠, 바디가. 자, 각인을 보시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래도 나름 제일 실물의 고중에 가장 프로포션이 잘 돼 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2009년형
2009년형 이노카츠 바디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계속 열공 중인 제품인데, 요게 이제 2014년형이죠. 트런트러님 2014년형 이제 바이퍼 제품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노카츠랑 바이퍼랑 비교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이노카츠랑 바이퍼 비교했을 때 저는 오히려 바이퍼를 좀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두 개를 놓고 봤을 때는. 요게 지금 2014년 바이퍼형이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뭐 그 쿠라자님께서 얼마만큼 정비 능력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정비 능력이 되신다면 본인이 계속 세팅하고 고친다 생각하시고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쟤네들이 많이 고가라고 생각이 드셔가지고 부담이 되신다면은 KSC M4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뭐 한 60만원대 구하실 수 있잖아요. 60만원대 구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WE 제품들 40만원대 50만원대 구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애들 40만원대 WE 제품 좀 깔끔한 걸로 구하셔가지고 여분 부품들, 소모성 여분 부품들 따로 이렇게 좀 한두 개 구해 놓으셔가지고 쓰시는 게 가장 좀 합리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는 루거입니다. WE 루거. 왜? 그래서 제가 루거를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프로토 루거 이제 고칠 겁니다. 그 우리 잘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루거를 하나 다시 구해 보셔야 되겠다고, 오늘 P38을 하나 받으시면서 루거를 하나 다시 구해 보셔야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루거는 아카데미 루거가 에어코킹이 있어요. 근데 에어코킹 루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비싸요. 5만원인가 하더라고요. 희귀성을 인정받아서. 자, 투런투런님 루거입니다. 그 투런투런님 그 이노카츠 M4랑 이렇게 물물 교환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저기 조금 아깝다, 이노카츠가 아깝다 생각하시면은 그 투런투런님 원하시는 그 스미스 웨슨, 그 동산 모형의 스미스 웨슨 제가 라인업으로 한 5자루씩 쫙 드릴게요. 그 외에 또 뭐 궁금하신 점들 있으시면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놓친 질문이 있나요? 다행히 놓친 질문은 없는 것 같네요. CO2는 뭐 의견들이 분분하신데, 일단 원칙적으로는 탄소 규정 준수를 한다면은 파워 소스는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 투런투런님이 지금 쓰신 것처럼 이거는 적용해서 판단하는 법 기관이 마음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쪽에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CO2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탄소 규정만 지키면은 뭐 상관없다고 하고, 또 상당 부분 CO2로 작동되는 에어소프트 건들이 탄소 규정을 맞춰서 국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별도로 또 뭐 질문사항 없으시면은 오늘은 그러면은 이제 방송 여기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광고 말씀드리는데 그 7월 26일 날 일요일 날 초롱방송 번개를 좀 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좀 양재동에서 하니까요. 오후 2시에 하니까 꼭 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쿠라자님 새벽에 일어나시군요. 저도 5시 반에 일어나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요. 졸립고. 예, 쿠라자님 잘 들어가시고요. 여러분 11시 18분이네요. 지금 너무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방송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아카데미 P7 N13을 통해서 HK의 초기 9mm 자동권총, 특이한 9mm 자동권총 두 종류를 좀 간단하게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좀 시켜드렸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입수가 되면은, 타니오코바의 블로우백 방식의 VP70이랑 MGC P7 M13 여러분들께 꼭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투런투런님이 CO2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주시고 계셔가지고 방송을 마무리 짓기가 어렵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대신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아직 저도 CO2는 현재 CO2 캡슐은 저도 개인적으로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그 XR25 레오암스의 XR25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하면서 CO2건을 처음 쏴봤는데 그거는 뭐 삐비탄 넣고 쏜 것도 아니고 그냥 탄피 튀는 것만 구현시키기 위해서 쏜 거라 뭐 큰 저기는 없었을 텐데 또 아무튼 조금 그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아서들 주의를 하시는 것이 각자가 좋을 것 같습니다. CO2 건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은 11시 10분이네요. 저는 2015년 7월 22일 초롱방송은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틀 뒤인 24일 저녁 10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4일 날에는 아마도 여러분들 뭐 마사다 PTS 다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는 시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시간이 허락되면은 그날 또 커스텀된 STI 핸드건이나 아니면은 킴버 커스텀된 핸드건을 좀 커스텀건 해가지고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 시간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금요일날 7월 24일 금요일날 저는 다시 10시에 찾아뵙도록 하고요.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일날 번개 꼭 좀 많이 참여 부탁드릴게요. 지금 참여 수준으로는 뭐 이거 취소해야 되나 지금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꼭 좀 참여 의사 좀 밝혀주십시오. 예, 자 감사드리면서 저는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초롱방송의 초롱이 아빠였습니다.